자, 먼저 다뤄볼 것은 일단 오늘 특강은 제가 뭐 행시사랑 이런 카페에도 이제 부제를 달아놨는데 그 겨울 경우의 수는 어디에서 나뉘었던가 이게 이제 부제였죠. 결국 이 퀴즈나 퍼즐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루실 때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것이 경우가 이렇게 나뉘는 상황들일 것입니다. 그 경우가 나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하셔야 되는가. 이게 퀴즈 문제를 정복하는 그 가장 첩경이 될 것인데요. 모든 퀴즈형 문제가 다 경우의 수가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관된 흐름을 쭉 규칙 그대로 쭉 파악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문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우의 수를 초반부터 활용을 하건 아니면 그 문제풀이의 후반 부분에서 활용을 하건 경우의 수를 다뤄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더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일단 그와 같은 경우의 수가 어떤 식으로 다뤄져야 되는가를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형태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제가 이미 6월 달에 퀴즈 특강을 한번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뤘었던 문제를 이번에 또 중복하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문제들을 쭉 풀어갈 때는 그때는 다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전반부에서 다룰 문제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안 풀어보셨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해서 리트 추린 원증 문제 중에서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이죠. 2016학년도 기출문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나왔었던 퀴즈형 문제 몇 가지. 그 다음 민간 경력자 문제들 중에서 올해 나왔었던 문제랑 그 다음 이제 그 전에 나왔었던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고시 문제까지 좀 기본 강의 때 안 다뤘었던 문제들을 좀 많이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화면보다는 교재로 나간 이 프린트 자료를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을 한 것이 연결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이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인가? 대응을 이루는 항목 간에 매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선후 관계를 파악하여서 순서를 배열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주로 1번부터 4번까지 이와 같은 흐름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로 구분되는 정보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항목들이라는 것은 이름, 국가, 부서, 직업, 아니면 다루는 어떤 작업의 양, 내용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와 같은 것들 사이에 두 번째, 1대1 대응관계가 형성되는 상황. 자, 보통은 1대1 대응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직업과 이름이 다 다르거나 아니면 직업과 국가 이름이 다 다르거나 하는 식으로 1대1 대응관계가 형성되고 간혹 가다가 1대 다 대응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게 2015년 점심식단 짜기 문제에서 이와 같은 1대 다 패턴이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건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죠. 이와 같은 조건들을 통해서 항목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하나씩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완결된 1대1 대응관계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고요. 가끔씩은 대응관계가 확정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일부 항목 간 연결이 미확정 상태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보게 될 첫 번째 문제부터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칸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칸을 채워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이것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 순서 배열형 문제에서 맨 마지막 4번째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연결 배열하기형 문제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형태의 문제보다는 확정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의 수가 어떤 지점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민간 경력자 2번 2015년 문제의 25번 문제 혹시 풀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문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는 아예 초반부터 경우의 수를 계속 가지를 쳐 나가야지 최종적인 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경우의 수를 초반부터 활용해야 되는 문제까지 쭉 다뤄볼 것이고 두 번째로 다룰 것은 게임 리그형 문제입니다. 게임 리그형 문제는 어떤 것인가? 자, 이것도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게임이나 경기의 중간 과정이나 혹은 최종 결과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 목표의 문제입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2가지 패턴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리그전인데요. 이 리그전이라는 것은 보통은 3개 이상의 팀이 등장하죠. 그래서 3개에서 5개의 가량의 선수나 팀이 출전을 하고
이와 같은 선수들 사이에서의 승무패 혹은 단계별 혹은 범주별 점수, 여기서 말하는 단계별 범주별 점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단이 점수를 주고 그다음 국민청중평가단이 또 문자 투표를 해서 거기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범주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범주의 점수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형태인가? 그 점수가 끝까지 다 안 주어지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적이나 점수를 딱 준 상태에서 보기나 선택지에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줍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추가가 되었을 때 과연 결과 누가 누구보다 더 순위가 높을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리그전 형태의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될 것이고요. 게임 리그형 문제는 이것 말고도 1대1로 경기를 벌이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죠. 그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에서는 어떤 것이 다뤄지게 되는가? 첫 번째, 양자 구도의 게임 상황에서 게임 승리에 필요한 규칙이나 조건이 좀 복잡하게 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게임들은 주로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던,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게임들이 등장할 경우가 많고요. 2015년 문제에서는 승경도 놀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윷놀이랑 비슷한 문제. 아니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위바위보 같은 것도 등장하긴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제시를 하더라도 그 가위바위보에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일반적인 패턴과는 좀 다르게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1대1 경기와 관련된 점수를 매기게 되는 혹은 누가 승리하게 되는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이 같이 제시가 되고, 두 번째,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 상황, 주로 보기나 선택지에서 조건 명제 형태로 제시되는 이런 조건이 추가된 상황에서 앞에서 봤었던 규칙을 적용하면 누가 이기게 되는가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패턴의 문제들에서 질문의 양상은 주로 어떤 게 될 때가 많은가? 빈도상으로 봤을 때 많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경우는 혹은 반드시 지는 경우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선택지나 보기를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갑이라는 인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혹은 을은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이런 식의 진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한테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발레를 찾는 그런 과정, 혹은 언어 논리에서도 다루시겠지만 규律법적인 그런 사고의 과정을 좀 숙달을 해두시면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 보실 필요 없이, 고민을 너무 깊게 하실 필요 없이 딱 한 가지 안 되는 사례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2011년 문제부터 보게 될 워크북 들어갔을 때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은 형태가 게임 리그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상황은 끝까지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경우의 수가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게임 리그형 문제의 대부분은 경우의 수가 중간 부분이나 끝부분에 갔을 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뉘는 것은 원체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보기나 선택지에서 추가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가 정보를 준 거 가지고 경우 1번으로 갈지 경우 2번으로 갈지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게임 리그에서의 경우의 수를 다루는 양상은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은 선택지나 보기에서 주기 때문에 그 길 그대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규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빨리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간혹 가다가 이제 이와 같은 양상의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문제였죠. 자, A, B, C 갑을 두 사람이 경기를 벌이는데 7개의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를 7장씩 분배를 받아서 갑을병이죠. 갑을병. 이 3명의 인물이 서로 숫자가 큰 카드를 내면 패스권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까지 가서도 정보가 확정이 딱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건데 확률 형태로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확률 형태로 문제가 치환이 되어서 나온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패턴도 등장할 수가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조건부 상황을 주고 길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공정 최적화 파트입니다. 작업 단계별 공정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와 같은 공정을 순차적으로 딱딱딱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 혹은 일정한 조건 이와 같은 규칙이 있을 때 최대가 되는 경우 혹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이와 같은 공정 최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작업 공정의 단계 및 각 단계별 변화되는 결과값이
제시가 되고 보통은 일방통행식 흐름입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된 결과값을 도출해내야 되는 형태가 이와 같은 공정형 문제의 기본 틀이 되고요. 두 번째, 일정한 기초값이 전체 공정 혹은 공정의 일부를 거쳤을 때 어떠한 결과값으로 산출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 이와 같은 공정형 문제의 기본 골격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에 아주 줄어들게 되죠.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혹은 이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비율적인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수량적인 것이 이제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부분만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이 공정형 문제는 경우의 수를 나눌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적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작업 공정형과 비슷한데 그와 같은 공정을 예를 들어서 공정 A를 선택하느냐 공정 B를 선택하느냐, 작업의 대상을 1번을 선택하느냐 2번, 3번을 선택하느냐, 이와 같이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갈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노선도가 그려져 있고 이 지점에서 여기 B 지점까지 가는데 어떤 수단이 몇 분씩 걸리는가, 이거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죠. 여기에서도 갈림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림길이 많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갈림길 중에서 어떤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가와 관련된 형태를 물어봤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딱 보셨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그냥 직감적으로 딱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수가 그렇게 많이 쳐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봤었던 공정형 문제보다는 따져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가지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나름 경우의 수로 이제 좀 적용한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앞에서 다뤘었던 연결 순서 배열이나 게임 리그보다는 경우의 수가 활용 빈도가 훨씬 더 적은 편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공정 최적화까지 다뤄봤고요. 네 번째, 암호해독 규칙 적용. 규칙 적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공정형 문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규칙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그냥 쭉쭉쭉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암호해독인데요. 암호해독은 출제 빈도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암호해독이 이제 실제 암호표를 해독하는 형태의 문제는 한 번만 등장했었는데 민간 경력자 문제까지 합치면 2번 등장했었고,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많이 봤지만 근데 실제로 저 녀석을 가지고 뭔가를 조작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제가 2가지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동경, 그러니까 시간을 다루는 일출 시각과 그 다음 두 지점 사이의 어떤 시간 차이를 다루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규칙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여서 초기 조건이 얼마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 규칙을 적용하면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저기 뒤쪽을 자꾸 봤는데 아날로그 시계죠. 시계와 관련된 시계를 가지고 일정한 접선 시각을 암호를 해독을 해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녀석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좀 꼬아놨을 때 그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가 좀 막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몇 번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암호 해독과 관련된 문제, 이것도 쭉 읽어볼게요. 큰 틀에서는 공정 요약 문제와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첫 번째, 특정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원리나 규칙이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원리 규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해당 원리 규칙을 초기값에 적용을 해서 최종 결과값을 도출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이 A 지점, B 지점이 동경이 몇 도 차이가 날 때 그 동경 차이가 실제 두 지점 사이의 시간으로는 몇 시간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이런 것을 얼마나 빨리 해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역시 기계적인 흐름을 순차적으로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이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패턴, 참거짓 유형의 문제. 출제 빈도수는 높지가 않지만 이 녀석들은 경우의 수를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다루셔야 되는 형태의 문제이죠. 진술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진술들 사이에 모순관계를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셔서, 자, 이와 같은 모순관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자, 1번, 여러 명의 진술들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일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명, 아니면 어떤 진술들이 뭐 1마디, 2마디, 3마디, 3마디까지가 되어 있을 때 그 중에 2마디는 거짓말, 1마디는 참말,
어떤 한 사람 A라는 인물이 전반부의 진술, 두 번째 진술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 진술은 참, 두 번째 진술은 거짓. 근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일 때 어떤 진술 부분이 거짓인가 혹은 참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와 같이 찾아낸 것들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 작업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서로 모순 관계에 놓인 진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거짓말 지점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내어서 해당 인물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나누어서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 부합 여부를 따져서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원체 그 뼈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참거짓 파트는 실제 문제를 다뤄야지 좀 어떤 유형의 틀인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형태로 총 5가지의 외형적 형태 혹은 패턴에 따른 문제 해결의 흐름, 방향성 혹은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유형별 여기에서 암호표와 암호해독과 규칙 적용 파트는 공정 최적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유형은 따로 이제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총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총 10문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전반부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는 시간을 조금만 드리고 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각각의 큰 유형별 문제 접근의 방식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열 연결 순서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보셨을 때 뭐가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가, 어떤 형태의 표를 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옆에다가 그 표부터 먼저 작성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보실 때는 몇 개의 계열 항목이 등장하는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일단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건데 1분 안에 계열이 몇 개인가, 이 계열들을 어떤 순서대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1분 정도 시간 드리고 쭉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